안녕하세요. 첫 문장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지우고 또 쓰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40대 중반의 아저씨고 결혼을 한 것은 17년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2년 하다가 결혼을 했죠. 엄청 뜨겁다, 너무 사랑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성격도 잘 맞고 사이도 좋았으며 대외적으로 봐도 모난 것 없이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몇 번의 이직을 하긴 했지만 그 역시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였고 딱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반면에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이유?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요즘 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딩크족이라는 말이죠. 결혼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합이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와 함께 돈을 벌어서 노후에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나이 때는 딩크족 이런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죠. 나 이제 정말 노산이야. 당신이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잖아. 인공수정도 시도해보고. 그거 엄청 힘들대. 알아? 내 직장 동료도 그거 했는데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여자가 힘들다고. 난 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하잖아. 당신 부인이 가지고 싶다고. 아이를 가지면 모든 생활이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여행을 한 번 해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게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당신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늘 이런 식이지. 이게 이기적인 거야. 사람이 타협이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생활도 너무 안정됐고 당신이나 나나 돈 벌고 있고 난 아이 낳고 일도 그만두고 싶어.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거 싫다고 아이 계획 미루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그건 결혼 초반이고 이제 계획을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도우라고. 진짜 미치겠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응? 정말이지? 내가 아이 가져서 낳아도 절대로 당신한테 협조하라거나 그러지 않을게. 응? 그래. 나중에 독박 육아니 뭐니 딴소리 하기 없기다. 진짜 약속. 정말 약속했어.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내도 아이는 딱 질색이라고 했었는데 결혼 9년 차가 되고부터는 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에 저 나름대로도 고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내는 바로 얼마 뒤 임신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그렇게 간단히 될 줄은 몰랐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들은 제게는 모든 게 갑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될 기대와 설렘, 이런 감정들보다는 놀라움과 당황하는 감정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저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고 저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절대로 제 협조를 바라지 않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그런데 가장 미안한 것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곁을 지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아니었기에 떠난 출장에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제게 불만 한번 표시한 적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진 못해도 아내를 돕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물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새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 부서질 것 같아서 안아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초보 아빠는 어느덧 딸의 친구가 돼 늘 곁을 지키는 딸바보 아빠가 됐죠.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내를 닮은 인매와 저를 꼭 닮은 눈동자, 손끝으로 누르면 퐁 하고 터질 것 같은 통통한 볼까지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애 버릇 나빠져. 매번 장난감을 그렇게 사와. 아직 가지고 놀지 못하는데. 이 장난감은 한정판이야. 그때 가서 사면 없다고. 인형은 그렇다 치고 로봇은 왜 사와? 딸이라고 해서 인형만 좋아하라는 법이 있어? 취향은 어릴 때 정하는 건데 고정관념이야 그거. 당신 정말 너무 변한 거 알지? 아이 싫다고 노래 불렀던 거 기억은 나? 내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솔직히 저 역시도 그런 제 모습에 놀라곤 했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맹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해득실, 주고받는 계산적인 관계, 적당한 거리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하나의 다른 세상이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야근에 회식에 온몸이 녹초가 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건 당연해졌습니다. 마치 저만의 태양이 뜬 것 같았고 저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말문이 트이고 가장 먼저 빠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대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오더라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나를 차단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이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내는 바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육아는 대부분 제가 전담했어요. 아이 밥까지는 모두 챙겨주진 못했지만 주말에는 내내 함께 붙어 있었고 하원은 못했지만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와서이기도 했어요.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아내를 쉬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정신의학과 아무나 다 가고 우리나라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산후 우울증이 꽤 위험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됐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싶어. 알았어. 집안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들어가서 쉬어. 쇼핑하게 돈이나 좀 줘. 나가고 싶으니까.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도? 그래, 뭐 그렇게 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2번, 3번 말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계좌로 돈 보낼게. 집은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머리 좀 식혀. 아이가 4살 되던 해부터 아내의 산후 우울증은 극심해졌습니다. 집안일은 아이의 손을 놨고 밤새 울기도 했고 이전에 아이를 가지면서 끊었던 담배에도 손을 댄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도 곁을 지키지 못했던 제 탓이라고 생각했고 이럴 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아내보다 저를 더 찾았고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면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울고 떼를 쓰기도 해서 매일 제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죠. 가지마, 아빠. 아빠. 아빠 나도 같이 가. 야, 너 자꾸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할래?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러는 거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입 안 다물어? 뚝해. 조용히 하라고. 엄마 미워. 뭐? 엄마 미워? 그럼 집에서 나가서 아빠랑 살아. 아내는 딸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는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당신 왜 그래? 애잖아.
애한테 손찌검을 왜 해? 버릇이 없으니까 버릇이. 당신도 적당히 애 좀 감싸. 그러니까 매일 출근할 때 되면 전쟁이잖아. 애 우는 소리에 나도 잠도 못 자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이해를 시켜야지. 때린다고 애가 알긴 알아? 무서워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냐고. 걔도 때리면 물구나무 선다고 그랬어. 뭘 때려? 말을 해도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그럼 잘난 당신이 이해를 시키든가 버릇을 고쳐놔. 아침마다 나도 짜증나. 아이가 5살 됐을 때까지도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이를 예쁘다고 하고 다른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느덧 아이를 보는 눈빛은 신경질적으로 바뀌었고 그런 이유로 저는 아이를 더 감쌀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때의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계로 치면 과부하에 걸렸다고 할 정도였고요.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온 집은 더러웠고 배달 음식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린 아이는 제게 안겼고 저는 그런 아이를 안고 집안일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며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워야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6살 되던 그때부터 아내는 이전보다는 약간 밝아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일이나 아이 양육을 하지 않는 건 여전했다는 거였죠. 저기, 그래도 집안일은 좀 거들어줄 수는 없어? 나도 일도 있고. 뭐? 나 이제야 겨우 숨 좀 쉬어지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럼 차라리 일을 하든가. 나 혼자 벌어서 가정부까지 둘 수는 없고 적어도 당신이 좀 같이 벌면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당신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런 말을 꺼내냐는 거야 나는. 겨우 좋아지고 있는데. 알지만 이제 우리 딸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엄마 손도 더 필요할 나이고 당신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 핑계잖아. 그냥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 아니야? 가정주부는 가정에 충실해라 뭐 그런.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말이었으면 3년 전에 했지. 그게 아니잖아. 적어도 아이 밥은 챙겨주란 말이야. 이제 다 컸어. 혼자 알아서 집도 잘 지키고 그러잖아. 집을 지켜? 뭐 딸이 개야? 왜 매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당신처럼 감싸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낳지 말았어야 했어. 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생활이 없어. 나도 숨 좀 쉬자. 어? 내년에는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는 제 바람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때문에 아이는 더더욱 저를 의지했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이가 됐죠. 저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는 게 속상하고 딸이 자꾸만 철이 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닮아갔어요. 우리 딸은 김치도 잘 먹고 야채도 골고루 잘 먹네. 응, 근데 오이는 싫어. 싫은데 그냥 먹어. 그래? 아빠도 오이는 질색인데.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마, 응? 엄마가 오이도 먹으래. 그래서 먹는 거야. 우리 딸 정말 착하네. 엄마 말도 잘 듣고. 근데 아빠랑 있을 때는 억지로 먹지 마, 응? 그럼 엄마한텐 비밀이다? 그래, 아빠가 오이 안 먹는 걸로 비밀로 하자. 우리 둘의 비밀. 응,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천진한 미소를 보면 걱정도 불안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얼른 자랐으면 하기도 하다가 딸이 자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영영 아이로 남아있길 바란 적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고민을 꽤 진지하게 하곤 했죠. 그렇게 조금은 불안했지만 평화로운 날은 지속됐고 아이도 무사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이가 방학을 하고 제가 주말에 쉴 때였죠. 여느 때처럼 제 옆에서 새처럼 지저귀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딸이 불쑥 자신의 혈액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혈액형 AB형. 그거 써줄 수 있어? AB. AB? 네 혈액형이 왜 AB형이야? 가만, 그 병원 기록 산모 수첩?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그리고 학교에서 혈액형 알아오기 숙제 냈거든. 에이, 아빠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문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렸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애초에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병원에서는 아이를 본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만은 아내가 꼭 데려갔고 저는 한 번도 동행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잘못된 혈액형으로 알고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냥 딸이 원하는 것을 써주고 A와 B, O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끝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모처럼 식사를 하던 날 그 이야기를 꺼냈죠. 당신 B형이지? 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나도 B형이잖아. 근데 당신도 같잖아. 그치? 어?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나 A형이야. 어? 그래?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물었던 그 단순한 질문에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을 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그때 먹은 음식들을 다 개워냈고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집안 정리까지 하는 등 뭔가 바뀌었죠.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애 초기에 서로의 혈액형이 같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혈을 해줄 수 있겠다고 웃던 그날을 떠올리지도 않았겠죠. 제 성격상 단순한 착각쯤으로 여기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의심할 부분도 없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닮은 딸이었고 단 한순간도 제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반응과 표정은 도통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떨리던 눈동자와 핏기 없는 얼굴, 어색한 미소, 무엇보다 갑자기 청소하고 빨래를 하던 그 모습이 가장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닐 거라는 99%의 생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진행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 가격은 대충 10에서 2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비싼 곳으로 의뢰를 했죠. 필요한 것은 대조검사에 필요한 모근이 있는 모발이나 칫솔, 손 발톱이나 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의 칫솔과 제 모근으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3주면 된다고 들었지만 기억하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우습게도 저는 그걸 받기 전까지 까맣게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혈액형이 꼭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친자녀에 대한 기사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뱃속은 꼬였고 머리는 어지러웠고 몸이 덜덜 떨리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 계속 울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딸아이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을 딸 방에서 바닥을 기며 찾아다녔습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줍고 있다가 다시 울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고 저는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보던 아내의 표정에는 짜증과 당황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쿵쿵 소리를 내서 방으로 들어가 서랍들을 다 열어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제 병원 기록이었죠. 당신 불임이래. 나도 괴로웠어.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유전자 검사? 내가 불임이라고? 그래. 정자수도 너무 적어서 애초에 자연 임신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난 당신 그런 사람인 거 알고도 한마디 안 했어. 그래도 꾹 참고 버티고. 아내는 이를 부득 갈면서 제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럼 왜 내 친자가 아닌 건데? 그래서 검사 받았던 거 아니야? 난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정자 기증 받았어. 기증?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있다면 있는 거지. 왜? 내 말 못 믿어? 내가 어디서 바람이라도 핀 줄 알아?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후회 안 해.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상의하면 허락은 하고, 허락 못 받았으면 당신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딸은 없어.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미쳤구나.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한테 미안하진 않아? 안 미안해. 고자 주제. 미안?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해야 정상이지. 그래. 그럼 그 정자은행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 나도 조건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듣고 싶어.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저 병원 같은 거 아니야? 정자 기증이면 정자은행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시행하는 줄 몰랐던 거고. 난 그냥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기증자 조건도 보려고 하는 거야. 알아서 뭐해. 왜? 모르게?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어? 설마 나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알겠다잖아. 그냥 병원 물은 거잖아. 말하기 싫어. 기분 나빠. 어떤 누가 이런 반응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언성을 높여가면서 거의 몇 시간을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의 입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시도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자은행은 보관용으로 쓰일 뿐이지 기증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또 꾹꾹 눌러 담고 그 불법 운영소라도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당신 거짓말이지? 불법 그런 것도 없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네? 아니야. 정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랬고 나는. 팔싹둥이 아닌 거지? 말해. 출산 예정일 애초에 달랐던 거지?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대로 머리는 차가워지더군요. 이제까지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대입하면 결과는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떨어져 있던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보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병원에는 꼭 아이와만 동행했고 출산하기 몇 달 전부터 출장을 잡지 않았던 저의 등을 떠밀던 것도 그랬고 아이에 별 흥미가 없던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원한다고 검사까지 받게 한 모든 상황이 그랬습니다. 즉,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저의 아이라고 우기려고 했지만 막상 불임이라는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떠올린 게 저를 피해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 가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거야? 앞으로 어쩔 건데?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왜 그렇게 당당해? 왜 당당하냐고? 그럼 울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해야 해?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재산 분할도 될 거고 난 솔직히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 미안하다고 빌어야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차피 빌어도 울어도 친자 검사까지 한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넌 마치 내가 배신자인 것처럼 구네? 정말 못됐다.
그럼 이혼해. 재산 분할도 준비하고. 됐지? 아이는 어쩔 거야? 우리 딸이 물건이야? 재산이야? 대체 왜 그래? 우리 딸 아니고 이제 내 딸이지. 심지어 당신은 이제 정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내가 데려가는 걸로 할게. 일단 넌 모성애라는 게 없니? 그래도 그 남자랑 같이 만든 아이고 생명인데. 끝나는 마당에 잔소리까지 들어야 해? 적당히 해. 나도 충분히 알아.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조금은 좋아했겠지. 아내는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리지 않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알고 있던 그 기간에 남자와 헤어졌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최악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과 말투는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았던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야근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고 그냥 넘어갔던 예전의 나와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밖으로 나돌던 아내를 잡지 못한 후회와 환멸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그런 믿음과 헌신을 배신과 경멸로 돌려줬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동네 어귀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만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남편인 제 앞에서 내연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이혼 신청은 내가 해. 뭐 난 아쉬울 거 없어. 이대로 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지. 당신이란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그래? 그럼 뭐 소송하든가 해서 뭐든 해봐. 협의로 하자. 재산 분할도 해줄게. 위자료도 안 받아. 대신 딸 양육권은 내가 가져. 당신 진심이야? 그래. 뭐 솔직히 나도 딱히 애정이 넘치는 건 아니라 오케이. 아내의 그 반응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딸이 너무나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엄마 대신 아빠를 찾던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저 사람이 딸과 단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하면 끔찍했죠. 솔직히 아내가 이러는 게 그 순간에는 뭔가 과장된 연기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나 보던 무정한 친부모에 관한 것들은 영영 모를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한참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몰래카메라라고 할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내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진짜였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들은 난리였습니다. 야, 소송 제대로 걸어서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 아무리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절반? 야, 그걸 네가 왜 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야, 위자료도 잔뜩 뜯어내고 탈탈 털어서 쫓아내야지. 야, 딸은 충격 안 받아?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말은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 이해를 해줄까 싶기도 하고. 나도 답답해. 여튼, 야, 변호사 써서 제대로 나눠. 알았어? 야, 유책 배우자는 그쪽이야. 너가 애도 키운다며. 이제까지 계속 키운 건 난데 뭐 어렵지도 않아. 그니까 공동재산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지금 네 아내가. 됐다. 딸만 곁에 있으면 돼. 괜히 싸우기도 싫고. 친구들에게는 딸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딸에게 그것만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바람에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아이 일까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싫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를 눈치채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빠가 미안해.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많이 힘들면.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참지 마. 이건 그러니까 오이 같은 거야. 아빠 앞에서까지 참지 마. 응? 진짜야. 나 아빠랑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랑 살면 슬퍼. 이혼하면
엄마를 못 볼지도 모르는데. 내 친구들 중에도 엄마 아빠가 서로 싫어하는 친구 있어.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난 엄마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우리 딸 고마워. 대신에 아빠가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2배로 할게. 아니야, 나 괜찮아. 아빠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알았지? 다른 남자의 딸, 심지어 아내가 바람 피워 낳은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나중이 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그저 이 상황이 얼른 정리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만 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딸은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제 와서? 미쳤어?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 설마 재산 더 달라고 하려는 거야? 그런 거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데 재산? 그건 아니지. 아빠라는 사람 맞아? 이래서 피가 안 섞인 남자한테 딸을 맡길 수가 없지. 내가 애초에 잘못 생각했어. 시끄러워. 원하면 가져가. 아파트 줄게. 그러니까 딸은 내버려둬. 혹하긴 하는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증거 싹싹 모아서 나 소송 제대로 걸 거야.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고 이혼? 애초에 이혼도 해줄 생각 없어. 평생 유부녀 딱지 달고 그렇게 살아. 애 놓고 갈 거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 줘. 야! 왜? 미쳤구나. 친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따지고 보면 당신은 애랑 남이야. 그냥 아저씨라고.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저는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도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소리만 지르더군요. 당신 같은 여자랑 산 세월이 아깝다. 내 딸 절대로 못 줘. 내 딸이야! 당신 딸 아니고 내 딸이라고! 좋아, 두고 봐. 아내의 눈은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말았죠. 아내는 결국 제 딸에게 제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더군요. 딸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을 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혼을 아예 해주지 않을 참이었어요. 어떻게든 아내가 포기하길 바랬죠. 그런데 아내는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딸만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얘 친아빠랑 살 거야. 당신은 딸 노래 부르면서 애 행복한 길 맞겠다는 거야? 친아빠? 그 인간이랑 헤어졌다며? 딸이 있는데 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고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건 당신이야. 저렇게 계속 당신 얼굴 보는 게 애한테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재산 포기했잖아. 이혼만 해달라잖아. 이 정도면 내 진심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니라 애를 위해서야. 이대로 살면 애가 정상으로 크겠어? 친아빠가 따로 있는 걸 아는데 피는 물보다 진해. 끌리게 되어 있다고. 결국 저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핑계는 아니었어요. 딸 역시도 그걸 바란다고 이야기했죠. 텅 빈 집에서 저는 홀로 술만 들이켰습니다. 딸이 있을 때는 괜찮다 이해한다는 수준이었는데 막상 딸이 눈앞에 없자 죽을 것 같더군요. 심장을 도려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장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죠. 헤어진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싶다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었고요. 그렇게 아이를 다시 봤을 때 저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지만 내 가슴으로 낳은 나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디론가 한참을 내달렸어요. 한 10분 정도를 갔을까? 저는 헉헉거리면서 딸아이를 세웠는데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딸이 아저씨,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상태로 올려다 보니 낯선 남자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빠, 나는 저기서 놀고 있을게. 아저씨랑 이야기해. 고마워, 내 부탁 들어줘서. 저는 순간 그 사람이 딸의 친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의 회사 근처에서 봤던 직원이라는 것도 떠올랐죠. 기억 속에 존재하는 줄 몰랐지만 어느 날에 날 놀란 눈으로 보던 남자 직원의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맨 처음 그 사람은 제게 고개를 푹 숙이고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처음에는 저의 아내가 유부녀인 걸 몰랐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만났고 진지한 만남 끝에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회사를 찾아온 저를 보면서 의심이 시작됐고 추궁을 하고 싸우고 휴대폰을 몰래 받고 확신을 했는데 그 뒤에는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유부녀인 걸 알면서 만났다고 남편한테 말해서 위자료 소송도 할 거고 회사도 다닐 수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지금 그 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무서웠어요. 물론 그쪽에게는 아니 그 남편분에게 저는 죄인이고 죽을 죄라는 거 압니다. 핑계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제 친구들, 동료들 떠올리면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극하지 말자고 생각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알게 된 이후에는 데이트로 만난 게 아니라 거의 설득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혼하고 정말 저와 결혼이라도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 했고 조금은 늦었지만 헤어지자고 했고 실제로 저 사람이 회사에 소문내서 저는 그만둬야 했죠. 정말 그런 소문이라면 아내도 같이 다쳤을 텐데요. 입버릇처럼 그만두고 싶다던 회사였다고 했어요. 딱히 신경 쓰진 않은 것 같더군요. 아,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 그 무렵이겠네요.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겁니다. 겨우 피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라니. 제게 결혼을 요구하더군요. 저희 본가까지 쳐들어갔고 이젠 부모님도 알게 됐어요. 부모님도 그냥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아이를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여자 데려가라고 부탁이라도 하려고요? 아니요. 사실 무시하면 그뿐이었어요. 저 그렇게 착한 아들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양육비 정도로 끝내려고 한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저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참 사랑받고 자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저 아이를 구하고 싶어졌어요. 네? 처음 아이와 저 여자를 제 집에 들인 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열이 많이 났고 옷에서는 냄새가 났죠. 반면에 그 여자는 화장하고 옷도 차려입은 상태였고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저희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진짜 끝까지.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에 이를 부득 갈았죠. 더구나 여기 와서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저 여자를 보면서 이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와 결혼? 미련? 이런 거 아니고 오로지 이 아이를 위해서요. 친부 행세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제법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해라고 할 것은 없었지만 그저 서로 묵혔던 감정을 토해냈고 상의를 했죠.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결혼 조건에 아이가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을 꺼내도록 시킨 거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성애라고는 없는 아내는 어렵지 않게 아이를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딸은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척을 하며 친권 포기를 시켰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남자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아내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딸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의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는 거였어요.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과수원을 정말 크게 하는 땅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고 이를 아내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 땅의 일부가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때문에 저의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제 딸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그런 계산적인 모습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또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질리지도 않나. 너야 이사를 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은 어쩌냐? 접근 금지 신청하려고요. 돈도 여유 있는데 왕창 써서 뭐든 할 수 있겠죠. 부자라서 너무 좋겠다. 보상금이라니. 뭐 어차피 나중에 제 딸이 다 물려받을 텐데요. 뭐? 내 딸이지. 생물학적으로는 제 딸이죠. 내 딸은 날 더 좋아하거든? 그리고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빠 둘 다 그만해. 그냥 이참에 엄마랑 아빠 역할 나누던가. 둘 다 아빠 하면 아빠 1, 아빠 2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누가 1이야? 제가 2지. 아빠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형이 1해요. 대신 엄마 해요. 난 엄마는 절대 못해. 우리 딸 내가 아빠지? 형이 엄마잖아. 내가 법적으로 아빠지. 형, 자꾸 이러시면 나 변호사 5명은 데리고 와요. 아, 돈으로 날 이겨보시겠다? 벼락부자인데 이 정도는 껌이죠. 내가 아빠만 될 수 있다면. 아우, 둘 다 정말 못 말려. 사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고 많이 가까워졌지만요. 처음에는 너무 급진적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정도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한번 만났다가 다음에는 술 한 잔을 먹고 하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형동생으로 지냈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만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딸아이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에는 꼭 동의를 해요. 딸은 우리의 좋은 점만 닮았다고 말입니다. 발가락이랑 눈빛, 음식 취향, 웃음소리를 저를 닮았고 한쪽으로 휘어지는 머리카락과 긴 속눈썹, 팔다리가 긴 것은 동생을 닮았죠. 우리는 여전히 딸이 시집가면 누가 그 곁을 설 것인가라는 싸움의 끝을 내진 못했어요. 딸은 싸움 끝에 결국은 양쪽에 서겠다는 저희 둘에게 결혼식이 아니라 경찰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겠다고 한 소리 하곤 하죠. 그럼에도 저는 이런 시간들이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접점이 없을 남이자 딸의 친부이자 아내의 내연남이지만 집에 찾아오는 게 좋고 맹목적으로 딸을 사랑하는 부분도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좋아요. 그리고 그 동생의 부모님도 아주 가끔 함께 보는데 저희 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 같았죠. 분명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아내가 빠진 자리지만 어쩌면 더 완벽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연애와 제 결혼은 한 여자로 인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저희 둘 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이 아이를 낳아준 것은 사실이니 그것은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딸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